자, 자료 공유를 하고요. 자, 공유되신 걸로 알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진행할 내용은, 이제 근대 뷰티 디자인 흐름에서 르네상스 시대가 시작이 되면서, 이제 15, 16세기를 지나서 이제는 바로크 시대는 17세기, 그리고 그 뒤에, 로코코 시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로코코 시대는 18세기, 이렇게 해가지고 근대 뷰티 디자인 흐름을 보도록 할 건데요. 바로크 시대의 미의 패션을 본다고 하면, 일단은 바로크 시대에서는 아직까지도 그 르네상스 시대부터도 좀 약간 그 귀족의 왕족의 권위주의, 음, 그리고 르네상스 시대부터 종교 개혁은 이렇게 자본주의 출현 또한 이렇게 서서히 진행되던 부분들이 이제 바로크 시대에는 조금 더 이렇게 개척이 이루어진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17세기 바로크 시대는 예술 발전이 되었고 종교 개혁에 그리고 자본주의 출현, 식민지 개척이 이루어진 시기였기 때문에 일단은 개인주의와 향락주의가 이제 만연하게 이제 추구를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주의를 추구를 하다 보니까 어떨까요? 쾌락, 그리고 사치를 추구했을 수밖에 없겠죠? 네, 이렇게 해서 쾌락과 사치를 추구했습니다. 네, 그리고 중세에는 약간 이렇게 창백하고 가냘픈 인상의 미인상이었다면 바로크 시대에는 이제 눈썹이 진하고 그리고 가슴은 풍만한 가슴을 조금 더 도출하고 뭔가 표현을 해내고 그 다음에 통통한 손가락을 가진 성숙한 여인상의 미의 이미지로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만약에 바로크 시대에 제가 태어났다면 저는 아마 미인상으로 자리 잡고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 손가락이 통통할 정도면 어떨까요? 바디도 통통해야 손가락까지 통통할 수 있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바로크 시대의 미와 패션은 개인주의, 향락주의, 그리고 쾌락과 사치를 추구하고 또한 이제 메이크업도 그 전에 있는 중세 시대의 이런 미 부분을 르네상스를 거쳐서 바로크 시대는 조금 더 구체화됐고 어느 정도 시대적 예술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시겠어요. 자, 그런 다음에 자, 바로크 시대의 의미와 시대적 배경을 한번 본다면요. 네, 바로크 시대에선 시대적 배경이 어떻게 되었냐면 일단 바로크의 어원을 한번 본다면 바로크는요, 찌그러진 진주를 의미합니다. 네, 찌그러진 진주. 그래서 이게 약간 진주가 동글동글해야 되는데 찌그러졌다라는 것은 어떤 시대적인 어떤 혼란이나 그리고 질서가 없었던 이런 부분들을 좀 의미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바로크는 찌그러진 진주, 그러니까 시대의 혼란으로부터 이 귀족들의 권위 강조되게 되는데 일단 시대가 혼란스러우면 혼란스러울수록 어떤 한 특정 계층이 본인들의 권위를 강조하게 되고 내세우게 됩니다. 네. 그러면서 특정 계층의 어떠한 힘의 그 시대를 본인들의 시대로 만들기 위해서 상당한 힘을 발휘를 한다라는 거죠. 바로크 시대도 마찬가지로 귀족들의 권위를 강조하기 위해서 있었다. 그 다음에 미적 특징을 본다고 하면요. 보통 이제는 강렬하고 남성적 그 감각하고
약간 기묘한 이상한 이미지가 강조가 됐어요. 아, 어땠을까? 사치, 향락, 그런다라고 하면 우리가 개인주의, 이런 성향으로 되면서 불균형, 부조화의 미를 추구하게 됐다라는 거죠. 균형이 없고요. 부조화의 미를 추구했다. 음, 그러다 보니까 시대의 혼란이다. 그리고 어떤 한 특정 계층의 권위를 강조해서 생긴 요런 바로크의 어원답게 약간 질서가 없고 조화가 없다. 그 불균형, 부조화의 미를 추구를 했다라는 거죠. 그 네덜란드 모드는 뭐냐면 일단 자연스러운 실루엣과 플랫 칼라 뭘까요? 이렇게 칼라가 되게 큰 이런 칼라. 그리고 그게 특색이었고요. 네덜란드 모드는 약간 실용적이고 합리적인 스타일을 추구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실루엣이나 플랫 칼라, 그래서 바로크다라고 생각을 하면 약간 이렇게 그 플랫 칼라가 상당히 펑퍼짐하게 넓게, 그래서 카라, 위에 상의의 카라 부분이나 그리고 약간 실루엣 이런 부분들이 남성, 여성에게도 동일한 실루엣을 추구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바로크 시대에 그러면 우리가 복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복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면, 자, 이 바로크 시대의 복식 특징으로 본다고 하면, 일단 장식적인 요소가 있어요. 장식적인 요소는, C형의 곡선 문양이거나, 그리고 꽃잎 열매의 문양이나, 그리고 생화, 화려한 레이스, 과도한 리본 다발 장식이 특징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지금 좌측에 어떤 프릴로 연결해서 진주니, 꽃이니, 잎 열매니, 생화니, 이런 화려한 레이스니 이런 부분들을 과도하게 다발 장식으로 했던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남성 의복 또한 살짝 그 프릴 이런 부분들이 같이 가미를 하고 실루엣도 감이 들어가는데 자켓 자체가 네, 실루엣이 들어가는 그러니까 허리 부분이 강조가 된. 네, 그래서 그 1660년대에는 이후에는요 코트하고 조끼가 등장했는데 그 코트와 조끼 또한 실루엣이 강조될 수 있는 살짝 여성스러운 여성들이 갖고 있는 이 음, 자켓 뭐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여성 의복은요. 초기에는 일단 자연스러운 실루엣, 그리고 중기부터는 스커트가 넓게 부풀러져 있으며 후기에는 버슬 스타일이 나타났대요. 초기에는 일단 실루엣이 자연스러워서 어느 정도 이렇게 몸에 딱 낀다거나 그런 부분이 아닌데 점점 중기로부터 가면서 뭔가 스커트가 넓게 부풀러져서 왜 우리 베르사유 장미 궁전 본다고 하면은 엉덩이가 이렇게 볼록 나와서 그 안에 어떤 토대가 되는 부분들을 넣어가지고 되게 무슨 벗을 모양처럼 그러니까 엉덩이 쪽으로 막 이렇게 끌어올려가지고 상당히 긴 움직이기 좀 힘들었었던 이런 원피스들 그런 드레스를 많이 입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버슬 스타일이나 그리고 커트가 넓게 부풀러진 이런 드레스를 입다 보니까 어때요? 신발, 액세서리 같은 경우는 워낙에 옷이 화려하고 드레스가 의복이 장식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어때요? 액세서리 이런 부분들도 밋밋하면 튀지 않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액세서리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발달되어 있었고요. 일단 신발은 남성은 넓게 퍼지는 부츠를 신어요. 그리고 이제 바지도 직선형으로 이렇게 좀 길어져 가지고 이게 그 위에 부츠를 신는 어떤 좀 영국의 어떤 신사 귀족들이 입을 법한 실루엣이 들어가 있는 그 자켓 그리고 거기 늘 보면은 귀족들도 그 부츠를 신었죠. 이런 부분들 그리고 여성은 또 굽힌 오픈 쇼핀느 그 저번 시간에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웨딩 드레스를 입을 때 신었던 신부님들이 신었던 왜 그 슬리퍼 같은 근데 되게 엄청난 굽을 가지고 있어서 높은 이런 신발을 신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장갑이며 머프, 부채, 마스크 유행했었죠. 그러니까 이게 향락주의가 있다 보니까 상당히 사교 문화들이 발달했던 그래서 가면무도회 이런 파티들을 많이 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시대에
복증의 특징입니다. 음, 자, 이 여성의 복식 스타일에 패티코트, 브리치즈, 그래서 패티코트라고 해서 안에 있는 패티코트, 그 안에 우리가, 어, 그 원피스를 입기 전에 속에서 입는 드레스 원피스를 본다고 하면요. 이거를 패티코트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 여성분들 웨딩드레스를 입을 때 패치코트 딱 안에 입어가지고 거기를 짱짱하게 받쳐줘서 퍼지는 모습이 되게끔 이런 부분들이 되겠어요. 그렇게 해서 패치코트는 일단 독특한 형태로 치마 바지와 같은 형태의 바로크 시대의 특징을 잘 표현한 의상입니다. 실루엣을 표현하겠죠. 실루엣을 표현하게 되면 물론 우리가 허리 사이즈도 짤록해야 되지만 그 엉덩이를 두 배, 세 배로 이렇게 띄워가지고 상대적으로 어떨까요? 허리가 되게 날씬하고 잘록한 느낌을 보실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화려한 장식은 허리둘레와 양옆에 화려한 색의 리본도 리본이지만 리본 다발을 장식해서 프릴과 리본으로 상당히 여성스러움을 표현을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남성 패션 또한 얘는 남성의 바로크 시대의 남성들을 과시적으로 표현을 해가지고 화려한 패션 취향을 보여줍니다. 마찬가지 이때는 어때요? 그 특정 계층의 귀족들이 자기네 신분이나 자기네 계급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과시하기 위한 요런 그러니까 더 풍성하면 풍성할수록 잘 된 거고 그리고 프릴이 많고 리본 다발이 많으면 많을수록 상당히 내가 귀족 중에도 귀족이다 라고 이런 표현들을 하실 수 있었겠죠. 네, 그거를 위기에서 그 위에서 안에 입는 패치코트 그러니 패티코트도 입어야 되고 실루엣을 나타내기 위해서 코르셋도 입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 이 몇 겹을 거쳐 입고 하다 보니 이 드레스는 혼자 벗을 수 없었다는. 음, 네. 그런 이후에 이제 유럽권 패션의 이제 중심이 변화가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일단 그 중세에서 이 기독교 종교 이 개혁이 일어나면서 근세로 오게 되면서 유럽에도 패션의 중심이 변화가 생겼는데요. 일단 지리상의 발견에 앞서서 우리 왜 에스파냐, 포르투갈, 그러니까 스페인과 포르투갈 초기에 이 유럽 패션이 중심이 이쪽으로 초기에는 번영이 되기 시작을 했어요. 또 우측에 보면 그 사진들을 보면요. 어떨까요? 네. 상당히 기억나세요? 달타냥. 저는 기억납니다. 그 달타냥 사인에. 네. 그리고 위에 카라들을 한번 보세요. 다 부츠를 신지 않더라도 내 머리를, 그 바지를, 이렇게 일자 바지를 동동동동 부츠 같은 양말을 이렇게 신어서 단정하게, 그러니까 그 걸음하는데, 도보하는데 불편하지 않게끔, 네, 그렇게 해서 부츠를 많이 신었고요. 그리고 어때요? 눈에 띄게 나의 카라가 완전 비카라로. 그래서 상당히 넓게 이렇게 저런 그 카라가 얼마나 넓느니 아니면 어떻게 그 남성분들도 수트와 조끼 이런 부분들이 자켓이나 이렇게 실루엣이 얼마나 들어가는 거에 따라서 본인들의 권위적인 상징을 그렇게 표현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다가 스페인과 포르투갈에서 오다가 네덜란드에서는 어떤 부분으로 패션의 강대국이 됐냐면 17세기 전반에 이제 스페인에서 독립한 이제 네덜란드가요. 이제 동양하고 이제 해외 무역을 통해서 동인도 회사, 서인도 회사 설립을 하는 거예요. 이제는 회사가 설립이 된다라는 건 그만큼 그 문화가 발달이 됐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해외 무역으로 강대국이 되었습니다. 그런 이후에 이제는 또 프랑스가, 그래서 17세기 후반부터는 루이 14세, 유명하죠? 루이 14세, 루이 15세, 루이 16세. 루이 14세가 이제는 프랑스가 유럽을 장악하게 돼서 패권을 장악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스페인과 포르투갈을 통해서 그게 네덜란드가 이렇게 그 스페인으로부터 독립하고 그로 인해서 그 문화들이 점차 강대국으로 확장이 되던 부분들을 프랑스가 그걸 다 이 루이 14세 때에 그런 유럽의 패션, 유럽을 석권하게 되고 패권을 장악하게 되면서 그 프랑스의 유럽 패션들이 중심이 됐다라는 거죠.
네, 이렇게 중심의 변화가 생겼다라는 걸 보시면 되시고, 바로크 시대의 남성 헤어스타일을 한번 볼까요? 바로크 시대의 남성 헤어스타일은요, 초기에는 되게 짧은 머리, 휘스크 칼라라고 하는 것은 그 좌측의 사진으로 본다고 하면, 네, 보통 이렇게 되게 폭이 넓은, 그래서 신사들이 머리를 짧게 다듬었어요. 왜 카라가, 그 목에 있는, 넥에 있는 넥 칼라 자체가 상당히 화려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머리까지, 군더더기까지, 있게 된다고 하면, 좀 불편했었지 않았을까. 그러다 보니까 초기에는 짧은 머리를 남성들이, 그 다음에 중기에는요, 1660년대부터 머리를 기르기 시작해서요, 이제 가발을 착용했어요. 아무래도 머리를 길리면 길릴수록 머리를 이렇게 위생적으로 처리하기도 쉽지 않았었던 그 부분이고, 그래서 가발을 착용해서요, 그 머리 그 웨이브가 있는 왜 저렇게 뽀글뽀글한 웨이브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때는 펌에 대한 시술 방법이 화려하지 않았고 발전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웨이브를 고수할 수 있다라면 어쨌든 그랬던 가발을 착용했습니다. 그리고 후기에는 화려한 가발들을 써가지고요. 이 풍성한 가루에 분을 뿌려요. 네, 쌀가루를 빻아서 분을 뿌린다. 갈색, 연두색, 회색. 그래서 흰색으로 착색을 했는데요. 흰색을 착색을 하면서 상당히 뭔가 고풍 있고 뭔가 내가 지위적으로 어떠한 좀 특정의 계급들이 있다라는 거를 그때 유행했던 이런 머리 컬러 염색 방법입니다. 자, 그 다음에 페리위그 가발은요. 페리위그 가발은 위에 사진 보시는 것처럼 네, 앞머리를 뒤로 빗어넘긴 형태의 가발입니다. 그리고 곱슬머리는요, 머리카락이 어깨와 양가슴으로 이렇게 내려와야 돼요. 덮듯이 이렇게 해서 그냥 우리가 웨이브, 컬이 상당히 많이 있는 요런 긴 머리 형태로 보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가루를 뿌려가지고 사용했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그리고 자신의 머리나 염소털, 말총 등으로 이 가발을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페리 위그를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페리 위그 가발도요, 색상하고 가치를 본다고 하면요, 당시에는 가장 선호하는 색상이 밝은 갈색이에요. 네. 대부분 바로크 시대의 남성 헤어스타일이랄지 이런 부분들을 본다고 하면요. 상당히, 음, 그 밝은 염색, 밝은 갈색의 가발들로, 어, 가장 이렇게 선호가 되어 있는데, 저도 그럴 것이 저렇게 사진을 찍고 의상을 보세요. 금박 장식에다가, 그리고 우리 아까 어, 카라, 그리고, 화려하게 꾸며진 저런 부분들을 보면요. 이제, 그, 어느 정도, 어때요? 저 정도 된다면 특정, 귀족의 그 레벨이 다르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발을 가장 선호하는 게 가장 비쌌던 밝은 갈색이고, 검정색은 좀 가장 저렴한, 아무래도 염색제가 들어가고, 염색의 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저 때에는 그래도 염색 기술이 많이 발달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염색을 한다는 것 자체는 공정에 비싼 대가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발은 17세기 후반에 이제 커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모자 대신 쓸 수 있게끔. 왜냐하면 가발이 커지면 커질수록 모자를 쓰는데 더 불편할 수 있겠죠. 모자를 쓰지 않고요. 손에다가 들고 다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 모자들도 또한 점차 작아지고 아담해지게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자, 이젠 그럼 바로 그 시대의 여성 헤어스타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초기 스타일은요, 높은 러프라고 했어요. 부채형 컬러가 유행할 때. 러프하고 부채형 컬러가 유행한다는 것은 보세요. 되게 막 불편한 어떤 원통으로 된 걸, 장식을 갖다 목에다가 댄 느낌이죠. 네. 목을 움직이기도 정말 쉽지 않았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초기 스타일은요, 높은 러프하고 부채형 컬러가 유행할 때요.
머리는 늘어뜨리지는 못할, 겠죠. 저 상태의 카라를 내가 착용한다면, 그러면 머리는 높이 빗어 올리고요. 보석 진주로 장식품을 조금 더 많이 넣어 했다. 그 다음에 중기는 뭐냐면, 플랫 칼라의 등장이 머리카락을 어깨 위로 자연스럽게 컬을 해서 늘어뜨렸습니다. 저렇게 지금 높은 러프나 부채형 칼라, 이런 부분들이 되게 두꺼웠다가, 중기로 갈수록 플랫 칼라는 이 납작한, 네, 우리 플랫 슈즈라고 얘기하죠. 네, 납작한 슈즈를 플랫 슈즈라고 얘기하죠. 플랫 칼라 등장으로 머리카락을 내리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후기 스타일은요, 1670년대 머리 전체를 화려하고 커다랗게 꽃밭 양배추형 스타일이 유행했어요. 지금 그림 5-17에 소녀 마리 테레즈라고 해가지고 작품을 그려놓은 게 있는데, 저런 식으로 머리를 웨이브를 넣어서 머리 전체를, 그러려면 저런 큰 가발이 있어야 됐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바로크 시대 여성 헤어스타일로 또 상당히 유행했던 스타일은 퐁당주 스타일이에요. 퐁탕주 스타일. 1990년대 후기 이후겠죠? 머리를 리본으로 장식하고 하는 퐁탕주 헤어스타일을 이용해서요. 이젠 왜 후기 스타일의 꽃밭 양배추형 스타일이 부풀린 유행했던 이런 스타일을 점차 오면서, 네, 장신구를 통해서 헤어스타일링이 어느 정도 뭘 주었다? 어, 약간 좀 강조하는 어떤 장신구나 이런 부분들을 머리에다 장식에도 화려하게 꾸몄다라는 그거를 퐁탕주 스타일이라고 합니다. 네. 자, 퐁탕주 스타일 나오죠? 네, 저런 식으로 왜 부채 같은 거를 머리에다 꽂아가지고 그런 화려한 걸 표현을 해낸 거를 옛날 중세 바로크 시대 대상으로 하는, 그러니까 베르사유 궁전 요런 그 일대기, 예, 있는 영화들을 보면 보실 수 있었을 거예요. 자, 퐁탕주 헤어스타일은요, 퐁탕주는요, 루이 14세 때 총애를 받았던 모두 모아젤 드 퐁탕주, 네, 프랑스어다 보니까 모두 모아젤 드 퐁탕추에서요, 머리 장식을 유행했어요. 아무래도 뭘까요? 퐁탕주. 루이 14세 총애를 받았다라는 것은 귀족이죠. 귀족에서도 점차 쾌락, 사치, 네, 머리 위로 올리는 것들이 장신구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나는 나의 권력이나 이런 권위들을 과시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래가 돼서요. 퐁탕주 헤어스타일이 유래가 됐고, 재료는 뭐 레이스, 풀을 빳빳이 먹여요. 그래서 딱딱하게 만들어 가지고요. 반 접어서 부채 모양으로 주름을 잡았습니다. 좌측에 나오는 어떤 그림처럼 AI가 그려준 그림인데 너무 정확하게 잘 그렸습니다. 그리고 높이가 다양해요. 2단, 3단. 저렇게 높은 것들을 어떻게 저렇게 머리에다가 장식품으로 하고 다녔을까요? 그러니까 저 때는 모자보다는 어때요? 화려한 그 보석, 음, 그런 것들로 내가 만들어가지고, 그 만든 장신구로 머리 위에다가 얹고 다녔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바로크 시대, 로코코 시대에 어떤 그 예술 작품으로 뷰티 쪽에서도 승화를 시킨다고 하면은 이때 헤어스타일과 그 다음에 이때 어떤 음, 의상 이런 부분들은 매우 화려하게 돼 있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높이들도 다양해가지고요. 2개 또는 3개의 단을 만들어서 머리 위에 높이 썼어요. 그리고 높이가 무려 60cm. 60cm면 30cm도 상당히 긴데 30cm 2배나 되는 이런 달하는 것들의 다양한 높이가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장식 볼까요? 다이아몬드 진주, 박은 핀, 뭐 이런 부분들로 장식을 해가지고요. 그리고 레이스 가격은 대단히 비쌌습니다. 이런 비싼 것들로만 모험을 치장을 했기에 돈이 없는 사람들은 가당키나 했을까요? 네, 불가능했다라는 거죠. 그럼 마치 이 퐁당주 스타일, 헤어스타일과 이런 의복 스타일은 귀족에게만 국한된 그런 네, 장식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여성 모자와 이제는 헤드드레스.
나는데 이제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머리 위에다가 얹는 이런 장식들이 상당히 유행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일반적으로 모자보다는요, 후드 달린 케이프, 레이스 천으로 머리를 둘렀습니다. 네, 레이스 빠지지 않죠. 여성스러운 그 모습을 표현하기에도 상당히 이 리본, 레이스, 이런 러프, 이런 스타일이 여성스러운 미를 많이 매우 잘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림에서 보듯이 프렌치 후드, 마리 스튜어트 후드, 그 다음에 슈가로프 해트 등이 유행해서요. 보통 특징이다라고 본다고 하면, 네, 레이스에다가 보석들이 달려있는, 그리고 얘가 하늘하늘한 약간 느낌은, 러프 스타일처럼, 이렇게 해서 바로크 시대는, 저렇게 상당히 뭔가 이렇게 과장된 이런 아름다움을 표현을 했다라고 우리가 그림만 보면서도 그렇게 해서 유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바로크 시대의 미적 기준이 있어요. 바로크 시대의 미적 기준. 말씀드렸다시피 풍만한 여인상, 어디까지? 손가락까지 포동포동한. 그런 여인들을 성숙한 여인의 미로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얼굴 특징은요, 이제는 따뜻한 혈색에, 혈색은 따뜻한,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뒤에 나오겠지만, 색조를 써서 내 얼굴이, 따뜻해 보이기 위한, 혈색 있어 보이기 위한 이런 부분들을, 그리고 크고 검은 눈을 지닌 여성이 이상적이었다. 크고 검은 눈. 네. 그리고 황금빛 머리는요, 금발은 필수적인 미의 요소였어요. 왜? 염색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 네, 어떻다? 내가 부와 재력을 갖고 있고, 권위를 갖고 있다. 그리고 특정 계급을 안에 있다라는 것들, 이런 요소들을 이용을 했다라는 거죠. 자, 이젠 이 바로크 시대에 가장, 좀, 그래도 시작이 됐고, 왜 이탈리아 문화권에서는, 어찌됐든 지금 바로크 시대에 이런 좀 프릴과, 그리고 리본, 그리고 어떤 러프한 스타일, 요런 이렇게 여성스러운, 요런 룩, 바로크 시대의 미의 기준으로 잘 나타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얼굴은요, 매우 섬세한 눈썹, 네, 그리고 지나치게 검지 않은 눈동자, 꽃잎이 도는 흰자, 이런 부분들이 이탈리아 문학에서는 이런 미의 기준으로 시작이 됐는데, 어찌 보면 바로크 시대하고는 조금 더 차이가 나는, 네, 그리고 입카치아는요, 대여섯 개의 윗니만 드러내고, 그러니까 웃을 때, 그리고 작은 입, 그리고 상아처럼 하얀 치아가 이상적이었어요. 그리고 신체는 천상의 것인 듯한 이제는 약간 풍만한 풍채, 내가 가슴, 볼륨 있는 이런 부분들을 드러내. 그래서 유방 또 통통한 다리, 작은 발이 이제 아름다운 조건이었다는 거죠. 감추어진. 그러니까 드러나지 않는 그런 나머지 것들의 어떠한 아름다운 조건들이 이탈리아 문화권에도 미의 기준에 있다라는 거죠. 음. 이 유럽의 베네치아라고 하는 도시, 지금도 1년에 한 번씩 성대한 어떤 이렇게 가면무도회가 열리고 있죠. 그런데 이 베네치아가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호수, 강가 위에 있는, 강가랑 접해져 있는 도시인데, 안타깝게도 이렇게 물의 수위가 계속 올라오는 이런 상황이어가지고, 몇 해 전에는 그 물로 도시가 덮인 부분이 많다고 제가 언뜻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 이제 온난화 현상으로 강이나 이렇게 바다에 인접한 이런 도시들이 되게 위험한 수준이라고 이야기하죠. 네, 그래서 베네치아가 네, 그런 이탈리아 미의 아름다운 기준이 됐고 유럽의 어떤 기준이 되기 시작을 했는데 이제 베네치아의 이런 여성들의 금발의 모습을 본다고 하면요, 가장 핫한 그 시대에 그리고 되게 성수지였던 그래서 베네치아에서 그 베네치아 금발이 상당히 유명했는데요. 베네치아인의 금발을 본다고 하면 이젠
그 금발로 물들이는 호남자 비 온다라고 있어요. 비 온다. 그래서 비 온다라는 염색법이 그때 당시에는 금발을 만드는 데 상당히 유명한 방법으로. 그리고 이제 햇빛 건조법으로 이제 염색의 비 온다를 바른 다음에는요. 이제는 넓은 책만 있는 모자를 쓰고 햇볕에 머리카락을 말렸습니다. 그러니까 넓은 책만 있다라는 것은 머리카락은 햇볕에 노출을 해가지고 말려서 이 염색이 잘 될 수 있게끔. 그래서 베네치아 금발은 황금색 금발이어가지고 이 방법으로 한다고 하면 매력적인 이런 베네치아의 금발을 얻을 수 있어서 이런 방법들이 유행이었다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그러면 이제 바로크 시대 메이크업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바로크 시대의 메이크업. 자, 메이크업은요. 일단은 그 피부 화장으로 본다고 하면 네, 피부 화장으로 본다고 하면 약간 그 포도주를 마실 때 목구멍으로 포도가 넘어가는 보일 정도 투명한 피부를 추구했대요. 아, 우리가 지금 고대, 중세, 근세에 쭉 오면서 변하지 않는 게 있어요. 피부 패턴은 흰 색깔, 투명하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추구했고요. 이제는 피부 표현은 하얗게 백납으로 만든 인형처럼 보이게 하고 눈, 코, 입은 좀 눈에 띄게 진한 화장이 색조가 특징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눈과 눈썹의 메이크업을 본다고 하면 약간 강조한 눈썹이 특징이었어요. 그리고 눈꺼풀, 눈 아래 두꺼운 화장을 해서 큰 눈을 더 강조했다라는 거죠. 큰 눈을. 네. 그리고 눈꺼풀 아래에 두꺼운 화장을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볼과 입술은요, 네, 그 붉은 연지를 좀 칠해서요. 여기는 모양과 색깔이 장미꽃 같은 입술을 선호했어요. 붉은 입술. 그리고 아랫입술보다 아랫입술은 윗입술보다 더 커서 조금 더 아랫입술의 사이즈가 윗입술보다 좀 큰. 그러니까 지금의 메이크업의 어떤 입술의 기본 사이즈가 나오잖아요. 네, 이상적인 사이즈. 그 사이즈가 이제는 바로크 시대에도 그렇게 통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하나 또 알아볼 점은요. 패치라고 해서 애교점이에요. 패치 사용. 우리 그래서 그 여드름 패치, 그 뭐 이런 것들 할 때 우리가 패치라고 붙이는 거를 패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네, 이때는 약간 그 프랑스도 혼란스럽고 무분별한 메이크업이 아닌 사회에 그냥 전체가 다 사치행락이고 이다 보니까 질서도 없었고 되게 혼란스러웠다. 그런 시대이다 보니까 메이크업이 그 안에서 성장을 하고 성행을 했는데 네, 이때는 패치는 얼굴을 젊고 매력적으로 보이게 한다고 믿었어요. 보통 우리가 애교점이라고 보는데 이거는 또 그렇게 매력적으로 보이게끔 하기 위해서도 그렇지만 주근깨 여드름을 감추기 위해서도 사용했어요. 네, 그리고 성자들이 나타나는 이용을 하는데 달, 초승, 달, 별, 해성 모양들로 눈 근처에다가 패치를 사용했다. 네, 색적인 의미를 나타냈고요. 그 다음에 입술 아래라면 신중함을 표현했고요. 볼 위는 친절함을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웃음 주름 위 쾌활함. 그 다음에 입술 위는요, 장난기가 있다고 표현하고, 이마 위는요, 위험이 있다. 그러니까 본인이 추구하는 어떠한 그 의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다른 사람한테 이미지를 보이고 싶다. 뭐 이런 부분들. 그리고 그 이미지를 통해서 패치를 사용하면서 그 이미지를 좀 의미를 좀 어떻게 표현하기도 하고, 또 내가 어필하기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음, 그리고 이 색조 화장은 되게 붉은 화장으로 많이 써가지고 연지 볼 화장을 사용을 하는데 보통은 적용 방식은요. 어, 밝은 색을 칠했는데 광대뼈만 눈 주변까지 원형을 해서 연지를 바르는데 상당히 넓게 발랐어요. 넓게. 그리고 색상도 좀 다양하고요. 사용 빈도는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거리낌 없이 붉은 볼에 화장을 새로 고쳤습니다. 왜? 그게 미인의 상징이었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연지의 사용. 어, 그리고 이러다 보니까 어때요? 색조 화장품에 대한 어떤 발전, 이런 부분들도 있겠고, 그러나 낫가루, 온몸을 비춰지는 내가 표현되는 모든 부분들은 다 백연으로 칠해가지고, 그럼 내가 노출돼서 내가 드러내고 싶은 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때 바로 그의
여인상은 어떻다? 상당히 약간 풍만한, 그리고 뭔가 이렇게 좀 통통한 여인들이 여성상이다라고 말씀드렸죠? 네, 그러다 보니까 내가 납가를 얼굴만 바르는 게 아니고 이렇게 전신에 바를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이었겠죠? 자, 화장품 발전과 위험성을 본다고 하면요. 메디치카의 비방인데요. 그, 이, 그 비방이 뭐냐면 그 이탈리아의 메디치카라고 하는 나라의 도시에 카테리나라고 복숭아 꽃잎과 그 이슬을 아몬드 오일과 섞어가지고요 로션을 만들었어요. 그게 이제 프랑스에 전해졌습니다. 네. 그리고 납가루의 위험이라고 하는 것은 약간 납가루하고 비상을 섞어서요 독약이 이 조금 잘 내가 조금 더 뽀얀 얼굴로 된다. 이런 부분들을 사용을 하게끔 유통을 해서 이런 좀 독약처럼 생긴 이런 부분들을 좀 처형 당하면서 납가루에 대한 위험성을 알게 됐다라는 거죠. 그리고 화장품 규제를 했던 게 뭐냐면 일단은 이탈리아 정부는 화장품에 납가루 사용을 이제 금지했어요. 왜 그럴까요? 납중독이 되기 때문에. 이거가 1692년 프랑스를 거쳐서 전 유럽에 확산이 되었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서 납가루 사용, 그때는 몰랐겠죠. 네, 납가루를 사용해가지고 그 사람이 얼마큼 마이너스인지 아니면 내가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지 납 중독에 대한 것들을 무조건 하얀 색깔의 내가 하얀 풍채, 내가 한 바디를 갖고 있으면 좋았고 아름답다고 여겼기 때문에 많이들 하셨겠죠. 네. 그래서 발전과 유연성. 자, 바로크 시대의 관능미가 있습니다. 관능미. 티치아노 작품에서 거울 앞에 비너스라고 하는 것은 따뜻한 혈색에 크고 검은 눈, 풍만한 여인. 이게 바로 티치아노의 작품으로서 유명했죠. 자, 그다음에 루벤스의 작품으로서 바로크 시대를 표현할 수 있는데, 루벤스의 작품에서는 엘리자벳 베란스에서는 짙은 볼 렌즈에 바로크풍 메이크업과 노출된 가슴의 관능미가 표현되었다처럼 바로 거풍이라고 한다면 가슴을 좀 더 드러낸 노출된 가슴의 관문가 있는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자, 그다음에 벨라스케스 작품. 여기는 황녀 마리아 테라사. 우리 그 있잖아요. 어, 어, 그래가지고 이 화려한 헤어 디자인과 섬세한 눈썹, 화장 포동포동한 살찐 턱, 얼굴에 좀 그 포동포동한 살찐 턱이 있어야 미인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 관능비라고 봤습니다. 릴레스케프 작품을 통해서. 자, 바로크 시대에는 신체적으로 우리가 신체 이상형이 있는데요. 일단은 첫 번째가 풍만한 가슴, 통통한 팔, 넓은 둔부, 가느다란 손가락인데, 가느다란 손가락 그보다는 조금 더 두꺼운 손가락이 인기가 많습니다. 그다음에 작은 말, 황금 머리, 기대하고 있는 바예요, 이게. 네, 바로크 시대의 신체 이상형은 일단 바로크 시대는 뿔록 튀어나온 가슴이고 포동포동하고 탄탄한 발이고 어깨보다 넓은 둔부가 관능적이어서요. 부드러운 매력을 암시했습니다. 네, 현대적 미쪽으로는 그게 지금 비만이죠. 네, 비만으로 느낄 수 있는 걸 여기에서는 몇십 년간 돼요. 네, 풍만한 여인의 당신은 이상적이었다라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되시고요. 음, 그리고 이때 오페라와 패션의 연결이 돼서요. 오페라가 탄생이 돼 있어요. 바로크 시대에. 네, 오페라의 탄생은 17세기 초에 이제 그 오페라 새로운 음악극이에요. 왜 누굴 위해서 생겼을까요? 왕실과 귀족을 위해서 새롭게 생긴 예술로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오페라를 볼 때 어때요? 그 1층, 2층, 네. 그래서 조금 더 귀족의 가장 최상 계급일수록 어때요? 그 무대 정중앙에서 이렇게 그 높은 위층에서 뭘로 봤어요? 보이시나요? 이게
그 돋보기 같은 음, 그런 걸로 만원경의 작은 버전 이걸로 오페라를 감상을 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중화가 됐는데 이제는 오페라가 이제 베니스 73년도에 베니스에서요 오페라 하우스가 열어서 오페라를 대중화가 시작되었긴 했지만 대중이다라고 해도 어떤 계급적인 부분에서는 그냥 귀족의 하나는 그 이제는 대중화가 되면서 이제는 유럽에 확산되면서요. 순식간에 확산이 됐어요. 프랑스, 독일, 영국. 그러다 보니 이런 패션의 영향력이 있는데 일단은 오페라 하우스는 새로운 유행의 진원지예요. 그래서 여배우들이 의상하고 화장을 항상 새로운 이슈를 몰아가고 그리고 새로운 유행이 되었다라는 거죠. 자, 잠시 업무 중지를 하고 네, 그 다음 이어서 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녹화 중지 잠시 하겠습니다.